안녕하세요. 주택법입니다. 360쪽이요. 360쪽. 지난주에 그 건축법을 했고요. 주택법은 건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택만 다루는 것이고 주택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다루거든요. 자, 그러면 주택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주택법에서는 간단하게 쓰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눴을 때, 단독이라면 한꺼번에 이제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따로 적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크게 이제 그 총설 파트에서는 이제 용어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용어 위주로 나오고 있고 크게 세 군데로 건설 파트와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는 파트와 그리고 건설 공급과 전혀 상관없는 리모델링 등 리모델링.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택을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이제 있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건설 파트라면은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돈으로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는 이런 큰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주체, 사업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하느냐? 이 절차가 사업승인 절차죠. 사업승인 절차. 사업주체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받는 요것이 건축법으로 따지면 건축허가에 대항하는 부분이에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다. 여기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파트에서는 주택상환사채 이제 하나를 배우죠.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게 건설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건설을 했다 그럼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 파트는 좀 더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제 다 중요해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를 법에서 정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만 받아라.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 입주 예정자를 해칠 수 있는 저당권 등 이런 것을 함부로 설정하지 말아라. 저당권 등 설정 제한.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나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요거는 이제 요 둘이 사업주체가 지켜야 될 것이라면요. 요 둘은 이제 개인이 지켜야 될 것으로서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급 파트에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과 기타 조금 더 나오고 있죠. 이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360쪽에 보시면은 목적이 나와 있고 적용 대상을 간단하게, 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업 승인 대상을 얘기해요. 사업 승인 대상을. 그래서 이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죠.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원칙적으로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 건설을 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아니면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한다라면은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택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사업이 아니라면 어느 법에 따라 건축하는 겁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저 정도 사업이 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아닐 때는 건축법. 자, 이제 용어부터 보시죠. 주택법이니까 주택에 대한 용어가 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주택에 대한 용어만 해도 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양가리 1번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까지. 주택법에서 주택이란 이런 주택과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속 토지까지 같이 말하는 개념이고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의 일반적 구분인데요. 여기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단독과 공동주택이 건축법에서 배웠던 것이랑 약간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번 단독, 2번 다중, 3번 다가구. 요 셋만 얘기해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까지는 제가 했었죠. 그죠? 건축법에서는 4가지 종류였잖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간이 없죠?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차이점만. 원래 공간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만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는 공간은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제가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간을 공적인 관사를 한꺼번에 30호 이상 짓는 경우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서 빼놓은 거예요. 네? 공간 X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겁니다. 공간 X. 그래서 건축법에서 묻는지 주택법에서 묻는지 달라요. 자, 양가로 3번의 공동주택이란 우리 공동주택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이나 복도, 계단이나 각종 설비 등의 전부 내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구조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면 역시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3가지를 얘기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면 건축법이랑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기숙사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죠? 기숙사 X.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여기서 얘기를 해요. 기숙사도 한꺼번에 30세대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달아요. 기숙사는 그 대신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으로 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만 보시고 일단 그거 준주택 나오잖아. 4번에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이 뭐냐? 주택에 준하는 결국 용도분류상 주택이 아닌 걸 전제로 합니다. 용도분류상 주택이 아닌데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역할을 담당하는 그게 이제 준주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걸 전제로 하잖아. 주택 외의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류 4가지가 있어요. 1번 오피스텔. 여러분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 사무실. 그러니까 이거 업무시설이거든요. 주택이 아닙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쓰는 경우 있죠.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아니지만 준주택이다. 2번째, 노인복지주택. 요거는 주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택의 종류에 안 들어가요. 노인복지시설 29가지 용도 중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그것도 노유자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 이렇게 자꾸 헷갈려. 노유자시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 없는 노인을 위해서 이제 건설해서 공급한 노인에게 공급한. 그래서 이거는 노인을 위한 노유자 시설에 속하는 건데 주택처럼 주택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이라고 봅니다. 다중생활시설이 옛말로 고시원이 고시원. 옛말로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규모가 500 미만 작으면 이종근생이요.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근데 어디에 속하더라도 주택은 아니잖아. 다중생활 이종근생 또는 숙박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중생활시설은 어디에 속해도 주택은 아닙니다. 그 대신 고시원에서 사실상 거주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숙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셔도 되고 귀찮으면은 두음자를 따도 괜찮아요. 이거는. 준주택에 4가지만 있잖아.
그전에 한때 제일 쉽게 낼 때는 이거 다음 중 준주택의 종류가 아닌 거 찾아라 해서 요 네 가지 놓고 다른 걸 찾게 하는, 이게 초기 문제였죠. 자, 앞글자를 따면 오, 노, 다, 기 순서로 이렇게 되죠. 원래 법적 순서를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이 두 문자를 따기 쉬우라고. 오, 노, 다, 기. 무슨 뜻이냐? 아무 뜻으로도 안 보이죠? 뭐가 연상돼? 요렇게 하면 연상이 돼. 앉았으니까 또 모르겠지. 이게 저 차그릇, 닭이 세트 할 때 닭이. 차 타먹는 그릇. 언어는 뭐예요? 나는 차가 싫어요 하고 외치는 거잖아. 노, 닭이 이러잖아. 언어 닭이. 여러분들 커피 좋아해요? 녹차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들 얘기라고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녹차를 훨씬 많이 먹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커피를 훨씬 좋아하죠, 그죠? 현대인들, 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해. 닭이 싫다 이거야. 닭이 세트 싫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게 여러분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는 고시원이라니까, 고시원? 옛날엔 고시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요 말을 이렇게 바꾼 거지. 제일 처음에 문제 나올 때가 요렇게였어요, 요렇게. 이때는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표현했던 거라고. 나는 고기가 싫어요 이랬던 건데, 이게 공법은 한 번 해놔도 계속 못 써,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표현했다가 이제 닭이로 이렇게 바꾼 거지. 자, 준주택을 봤습니다. 준주택이 뭐라고요? 이거 잘 아시네. 국민주택. 자, 이제 국민주택 개념, 이제 주택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나옵니다. 국민주택과 그 아래 민영주택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재원에 따른 분류로서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은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이 뭐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동그라미 1,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갖춰야 됩니다. 이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 가로 속에 전용면적만큼 따지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용면적 갖고는 졸음면적 안 따져. 전용면적 갖고 따지는데, 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가 기본적인 국민주택 규모예요.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입니다. 여러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라면 평수로 따지면 25.75평이니까 우리 분양할 때는 공용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하죠? 32평 내지는 33평형까지 나오는 게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예요. 전용면적이 25.75니까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고요. 여기에 다시 예외가 존재해요. 괄호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도 다시 모든 곳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촌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라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좀 더 크게 지어도 된다. 10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요거까지도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은 기본적 개념 아닙니까, 요게? 그래서 요것이 국민주택 규모고,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얘기합니다. 어떤 주택으로서 요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또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죠. 거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까지를. 제가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를 공공사업주체로 보면 돼요. 항상 믿어주는 공공사업주체, 그렇지 않은 민간사업주체 중에서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췄을 때, 아니면 누가 건설했든 상관없이, 민간인 건설해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면 국가, 지자체, 행정청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돼.
아까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고요? 전용면적 85 이하, 100 이하 따지는 것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 이하. 요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되 무엇으로 썼던 거라면 1번 공공사업체가 지었든 다른 사람이 지었더라도 동그라미 2번 민간이 지었더라도 국가지자체 재정이라든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이제 공공기금이 있어요. 이렇게 기금이 투입된 요거를 지원받아서 건설한 요 말이 들어갔을 때 국민주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이 민영주택이거든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라는 것도 여러분 민간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그럼 민영주택으로서 개념이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민간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댓글 보니까 제 표정 보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제 표정 보고 짐작하시는 분도 있던데 와 그분 아주 느낌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데 너무 그렇게 발달하면 안 돼. 틀리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민간사업체가 건설했다면 틀리는 게 민간사업체가 만약에 국가 재정을 지원받았다. 주택도시금을 지원받아 지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니까 국민주택. 공공이 지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만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갖췄을 때만이잖아. 만약에 공공이 지었지만 국민주택 규모 넘어서 지었다 그러면 민영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건설한 것을 민영주택이라 하는 틀리는 개념이에요.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공이 지었는데 민영주택으로 짓는 게 전용면적 얼마를 넘는 걸 얘기합니까? 85를 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LH 아파트잖아요. LH 아파트. LH 공사가 토지주택공사의 영어식 표현이라 그랬죠? LH 아파트를 85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건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니까 국민주택이잖아. LH가 지었는데 85를 넘는다 그러면 민영주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고 나머지가 다 민영이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공도 민간도 다 민영주택 지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주택도 다 지을 수 있고 둘 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개념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임대에 들어가는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 게 임대주택 별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특수주택도 나오네요. 이제 특수한 주택이 쭉 나오는데 이름을 자꾸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름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어서 일반에게 분양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두 가지 다 분양하는 거죠. 주택도 분양해서 주고 그 부속 토지, 대지도 같이 분양해서 주잖아. 그럼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값과 대지값을 다 지불하고 전체를 받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붙어 있잖아. 이 말이. 민법으로 따지면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느냐. 토지를 임대하는 부관이 붙어 있는 분양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받은 사람은 어느 값만 지불하고 받은 겁니까? 건물값만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토지는 임대라니까. 토지는 임대. 그럼 사업주체가 토지를 취득해서 주택을 지은 다음에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준다는 얘기잖아. 토지를 분양하지는 않고. 그러면 요거를 받는 사람은 두 값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건물값만 지불하고 받기 때문에 일종의 반값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이게 훨씬 싸잖아요. 싼데 살 때는 토지를 임대받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는 따로 내야 되겠죠. 그죠? 서민은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쉬워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 주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은 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토지가 아닌 건축물과 복리시설,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아랫줄에 나오죠?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맨 끝에 줄에. 그럼 이번에는 토지임대부정책이 그런 것이라면 9번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고 있어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 한 종류인데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특징은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거죠.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것이라 이 말을 보신다면 원래는 한 세대짜리의 여러 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주택은 한 세대짜리의 여러 세대짜리예요. 원래 한 세대로 분양한 거예요. 한 세대로 분양을 했거든요. 한 세대로 분양을 했는데 어떤 형태라는 겁니까?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거잖아. 세대를 구분한 형태로 한 세대로 분양을 한 거라고. 자, 조금 큽니다. 이게 규모가 좀 더 커. 조금 커. 옛날에 애 셋 가지고서 애 셋을 낳고서 5명이 살 때는 이게 충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애들이 이제 더 시집장가 갔습니다. 두 부부가 살아요. 큰 주택 필요 없죠? 세대를 구분한 거야.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을 한. 그래서 두 부부는 여기서만 살고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놔주면 하나를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만 살고 요거를 임대형으로 쓰게 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애들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러면 내보내고 같이 살면 되고. 싫은가요? 별로? 애들 들어오면 애나 봐달라 그래서 한 세대짜리인 거, 한 세대. 몇 세대로 사실상 구분이 돼 있든 말든 한 세대짜리인 거, 한 세대. 그래서 요새는 기존 주택을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세대 구분형이에요. 이거를 보통 사회에서는 수익형 주택이라 그래요. 수익형 주택. 요새 와서 조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예? 어차피 우리가 조그만 거 주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노후 대책으로 삼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애초에 큰 거를 사대. 요 세대를 구분을 해서 요거를 이제 임대형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임대 수익이 생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합칠비이 생기면 통합하면 되고, 그건 한 세대짜리입니다. 분리해서 쓰다가 나중에 통합하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분리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각 세대가. 그래야 남에게 빌려주고 혼자 살 수도 있지. 자, 여러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가 필수예요. 요 기능의 두 가지가 필수야.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엌.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먹어야 되니까 부엌 필수야. 또 화장실도 필수야. 현관은 필수야. 둘만 얘기했잖아. 현관 없으면 바로 그냥 문에서 들어와도 돼, 그냥. 여러분 외국 나가면 현관 없어요, 따로. 걔네들 다 신발 신고 다니잖아, 그냥. 먹어야 되니까 부엌에 있어야 되고 먹기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화장실 필요합니다. 둘만 필수예요. 어디서나 독립된 주거 생활할 때는 공법에서 그렇게 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외에 혹시 책을 보셨나? 그것도 이제 따로 설치하라 그랬는데 원래 다른 데서도 두 가지만 필수예요. 예.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 한 세대짜리인데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하는 형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자, 방글 1번 보세요. 방글 1번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을 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세대짜리인데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분된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면 나중에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한 세대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공동주택과 달리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특징이 되는 거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다음 기준을 다 갖춰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욕실, 부엌은 어디서나 이 독립된 주거 생활로서 필수고요. 여기는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완벽하게 이제 주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현관까지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 나중에 항상 통합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경계벽을요, 경계벽에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튼튼하게 지으면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나중에 대비해서, 아니면 연결문 설치가 조금 꺼림칙 하다 그러면 그죠? 경량구조로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수기 쉽게. 그런 뜻이 됩니다. 경량구조의 경계벽이 좋아요? 연결문이 좋아? 들어가서 산다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연결문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막 살 거야, 그냥? 그래서 쓱 연결문을 통해서 쓱 들어오면 어떡해. 남인데 지금은. 예? 나중에 합치질 때 대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경량구조의 경계벽. 자, 3번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건 세대수 기준에서, 그 아래는 면적 기준에서. 세대 구분형이 차지하는 주거 전용 면적이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 숫자는 뭐 나중에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주로 작은 숫자의 기준으로서 3분의 1 또는 이제 30% 갖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는 3분의 1을 쓰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 세대 구분형이면 사실상 몇 세대로 구분해서 쓰든 말든 한 세대로 계산을 해요. 나중에 통합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세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세대당 기준으로 주차장을 얼마씩 확보하게 하고 있어요. 실제 이거를 여러 세대로 나눠서 쓴다 해도 그 기준이 아니고 요 한 세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구분형이면 이런 수익이 난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뭡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생겨요. 사실상 만약에 세대 구분형을 셋으로 구분해서 세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 단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이런 특수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많다라면은 주차 난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작아야 되겠다.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에도 세대 기준에도 단지에서 전체에서 작다는 기준에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전체 단지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게 3, 4번 얘기예요. 2번은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는 거. 세대수를 산정할 때 몇 세대로 사실상 쓰든 말든 한 세대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형태가 세대 구분일 뿐이지 한 세대짜리죠.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특수한 주택 중에서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름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도. 다 나중에 나온 특수한 주택이지만 이게 좀 더 일찍 나왔고 이건 나중에 나온 것이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나올 때서부터 이거 인기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인기는 있어요. 지금도 역시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재에 취약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늘잖아요. 응? 요새는 이것이 최근에 좀 인기를 더 얻고 있습니다만 이건 여전히 인기 있고 요거는 나올 때서부터 문제가 계속 나왔었죠. 요거 수탁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새는 뭐 이 용어에서도 종합적인 용어를 묻다 보니까 옛날엔 독자적으로도 잘 나왔는데 종합적인 문제 물을 때는 요거 한두 지문에 꼭 들어가지 이것도.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생활에 필요한 주택인데 도시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도시형이라는 말이 맞다. 이것이 자투리 땅 활용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자투리 땅 활용. 보통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지을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보통 사업체는 대규모 세대를 선호해요. 3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30세대, 50세대, 100세대 지을 이런 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땅을 좋아해요. 왜? 그게 분양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세대의 아파트 분양받는 걸 좋아합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값이라면 대규모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관리비는 뭐 비슷하게 들겠지 뭐 서로. 왜? 생활에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세대가 많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행정청은 거기에 필요한 기반서를 독자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 만약에 아파트 작은 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대규모 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서를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자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꾸 대규모 세대 짓는 그런 땅만 사업체가 좋아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 활용을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역으로부터 참 역세권 거리에 있고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건물 입지는 좋은데 대규모 세대를 못 짓는 조그만 땅들. 이런 걸 짓게 만들려고 이게 나온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보통 30세대 이상이지 최대 몇 세대까지 이런 얘기는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으로만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자투리 땅 활용 때문에 나온 겁니다. 300세대 미만. 그 대신 이렇게 작게 짓는 걸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 배울 때도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 그래야 지을 거 아닙니까? 혜택을 줘야. 그래서 아까 제가 요새는 뭐 화재에 취약하고 막 그래서 뭐 인기가 없다 그랬는데 옛날에 아파트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형 아파트 화재 사건 그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다 타더라는 거지. 그런 단점이 있어. 값은 싼 대신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짓게 만들 때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다는 것이 도입 취지랑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이거든요. 생활주택이야. 그래서 요거는 다른 데 못 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을 받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지어야 되냐? 도시형 도시지역만 짓는다는 것은 요 이름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활주택이라는 말 속에서 사치주택이 아니라는 거지. 사치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돼.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 얘기가 나왔고 도시형에서 요 얘기가 나왔고 요거는 취지상. 요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여야 된다 그러면은 전용면적이 얼마를 넘지 못하겠습니까? 85 이하. 혹시 100을 못 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100 이하 그랬죠? 이거는 도시지역에 짓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85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85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공통된 특징을 갖춘 걸 전제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원룸형과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셋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의 한 종류의 공동주택. 그렇기 때문에 원룸형이다 그러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원룸형 요건을 따로 갖춰야 이거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세요. 요건 단지형 연립이요. 요건 단지형 다세대. 연립과 다세대 앞에 단지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연립 다세대는 존재합니다. 연립과 다세대라면은 우리 배웠던 연립과 다세대라면
도시형에 하는 보통주택으로서의 보통의 연립다세대가 존재하고 요 요건을 갖추면 도시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시형의 한 종류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원룸형이 될 수도 있고 단지형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주택으로서 연립다세대, 도시형으로서 원룸형으로서 아니면 단지형으로서 연립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라면은 보통의 아파트가 있고 이것이 아닌 보통의 아파트가 있고 요것으로서 아파트라면 원룸형 한 형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냐 원룸형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아파트는 단지형 아파트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도시형으로 짓는다면 별도로 원룸형 요건을 갖추면 원룸형이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단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만큼은 단지형 아파트라는 게 없죠. 도시형으로 짓는다면 어느 형태로만? 원룸 형태로만 지을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도시형으로 짓는다면 따라서 원룸형 요건을 갖추는 것만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 아파트라면 원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원룸 형태로만. 그래서 그 대형 화재 사건 났던 게 바로 조그만 아파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원룸형 요건 중에 이제 원룸이 되려는 우리 상상하시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룸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룸형 요건 중에 숫자 나오는 것이 이 원룸형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원룸형이 50이야. 원룸형 요건 중에 전용 면적 50이야. 요 숫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숫자지. 원룸. 여기랑 어떻게 관련되냐? 최대가 50. 원룸 자꾸 반복을 하다가 발음이 약간 새 나오게 되면 원룸 하다 온룸. 기억하셔? 원룸. 저렇게 원에서 온으로 되는 거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써요.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두 군데에서 쓰는 거야. 두 군데에서. 자, 지금 일단 이 50이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룸 형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룸도 독립된 주거공간이에요. 욕실 부엌 필수예요. 그리고 50이야. 너무 커서는 안 돼. 50이야입니다. 50을 넘길 수는 없어요. 국립대 규모 중에서도 50이야잖아. 원룸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원룸의 구조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래서 원룸 형태 아닙니까? 하나의 공간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공간에 필수적으로 분리되는 건 있어요. 욕실은 기본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보일러실도. 아무리 하나의 공간이라고 해도 욕실 같은 경우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변태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그죠? 아니 여기 부엌 같은 건 분리가 안 돼. 부엌은 이제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 부엌 침실은. 근데 만약에 뭐 욕실도 같은 공간 분리를 인정 안 한다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는 밥을 먹는데 보일러실은 필수는 아니야. 욕실 부엌이 필수라고 했잖아. 제가 독립된 주거 공간일 때는 이건 필수는 아니야. 그 대신 중앙 난방을 안 하고 개별 난방을 한다면 요거는 설치를 하겠죠, 그죠? 요것도 분리가 돼야 되지. 이번에 그 애들 어디야? 그 동해안인가? 강릉이었어요? 강릉? 이거 보니까 위험하잖아. 제가 항상 이거 그 전에 강의할 때는 요것도 만약 분리를 안 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가스 다 마시는데 건강하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저 세상 갈 수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죠? 여기서도 하도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다. 이게 원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룸 형태인데 원래는 하나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룸식으로 두 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50 이하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크다. 50의 절반이면 딱 25가 되는데 항상 5단위로 끊긴 뭐 하잖아요. 그냥 10단위로 끊어야지. 약 절반 이상 30 이상. 전용 면적이 30 이상. 30에서 50 사이다. 약 절반인 30에서 50 사이다. 그러면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투룸식으로 되는 원룸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눈다면 이 공간은 뭐로 나눠서 쓰고 싶어요? 침실로? 그럼 알아서 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고 쓰는 대로 하시고 이 정도 원룸형. 그리고 보세요. 자, 도시생활주택 공통된 특징이 300세대 미만이잖아.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 활용.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생활주택이라.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이라. 이걸 세 가지를 공통된 특징으로 해서 다음의 주택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원룸형이냐, 단지형 연립이냐, 단지형 다세대냐. 그래서 원룸형 보시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그러잖아.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셋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원룸 형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기억번에 전용면적이 50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과 부엌 두 가지가 필수예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요. 디귿번 얘기가 그 얘기잖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걸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이게 원룸 형태의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조금 넓다. 50 이하 중에서 조금 넓다.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투룸식이 되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 하여튼 주택법에서 용어에서 참 숫자는 여럿 나오네. 하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 지상층이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2번 단지형 연립이 나오고 3번에 단지형 다세대가 나오는데, 단지형 연립 뜻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래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립과 다세대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원룸형 요건을 따르고 갖추면 원룸형,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단지형 연립 다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과 다세대를 각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똑같잖아. 다만 건축일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나중에 내용을 배워보시면, 건축보수 내용을 배워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가 공통점이에요. 원래 5개층만 돼도 아파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짓게 되면은 한 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개층 더 지어서 최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혜택은 둘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거기 방가로 2번 예외는, 공동주택 건축금지에 대한 예외는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이번에 또 나오는 주택, 아직 주택 안 끝나서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도 주택하고 있어요. 자, 11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나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자, 넘겨보시면 건강 친화형과 13번의 장수명까지 나와요. 참 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요새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다가. 하여튼 주택 꽤 많죠, 그죠? 종류가 꽤 많아요. 응? 왜? 말 그대로 분석하면 돼. 그냥 계속 우리 말만 분석해 왔잖아요. 자, 이거는 환경에 친한 주택이래요. 친환경이잖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이야. 친환경인데 에너지 절약형이야. 그럼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친한,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죠? 어떤 주택이 연상이 되세요? 응? 어떤 주택이 연상이 되죠? 요새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태양열 발전을 옥상에 설치해서 쓰는
그럼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생기는 전기만큼 일반 전기를 안 쓰니까 에너지가 절약된다. 또 남향 위주로 아주 또 획기적인 방법이네. 남향 위주로 햇빛 잘 들어오게. 그건 채광창은 지금도 옛날부터 확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향 위주로 어느 정도 햇빛이 2시간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관련없고. 기타 등등 태양열을 설치하든지 풍력 발전을 설치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기술을 써야 돼요. 그 기술이 뭔지 몰라도. 그럼 건강 친화형이라면 어디에 좋다는 주택입니까? 건강에 좋다는 주택이야. 건강에 좋다는 주택. 요거는 장수명은 오래 살도록. 수명이 긴. 길장자 수명. 오래 살도록. 맞아요. 그 말은 그대로 맞아요, 이게. 나는 또 이 장수명이라 해서 처음 나왔던 이 생각에 또 내가 위인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또 뭐 이순신 주택 뭐 이렇게 김유신 주택 수명이 긴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오래 사는 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 수명이 긴 주택이니까 오랫동안 쓰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요 세 개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지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이 기술을 써서 져야 되느냐. 우리가 대충 분석을 했을 때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주택 같아요, 여러분? 이게 친환경이니까 좋아요? 지금 친환경 좋다고 답변하신 분은 혹시 그 식재료 그 친환경 많이 활용하시나? 집에서? 아이쿠? 아이쿠 많이 써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쿠. 건강에 좋은지 몰라도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거긴 과자고 빵이고 진짜 맛이 없어요. 간을 안 해서. 그래서 뭐 조미료를 안 써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제 와이프도 좋아합니다만 조미료를 써야 맛이 나지. 조미료를 왜 싫어하는지 몰라. 영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맛이 중요해요? 맛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맛이 중요하니까 딱 그게 중요해. 여러분 아무리 영양이 좋아봐 맛이 없으면 먹나 그거를. 먹기가 싫은데. 물론 맛과 영양이 좋은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영양을 포기하고 싶어요. 맛을 나는. 자, 하여튼 친환경이 제일 안 좋아 이게. 나는 이 셋 중에서 이게 제일 안 좋다니까. 환경에만 친할 뿐 에너지만 절약해. 실제로 또 이 셋 중에서는 이게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은 게 좋아요? 돈 좀 아끼는 게 좋아? 건강. 이게 그럼 좋지. 요거 한 30년씩 쓰는 거, 요거 100년 써요. 어때요? 어느 게 좋아? 100년. 요즘 감이 안 맞네, 이거는. 아니, 주택 입장에서는 제일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자,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아니, 주택 가치, 우리가 사업체가 주택을 지을 때 어디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지 이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겠지.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장수명으로 짓는 게. 100년 쓰는 거라니까, 이게. 100년 이상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둘 중에서는 이게 이제 좀 더, 이게 제일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주택일수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무를 할 때 몇 세대 이상부터 이 주택을 져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일수록 그 요건이 까다롭겠죠. 강화되어 있겠지. 미리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요. 사업 승인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요거로 다 져야 돼. 작년부터 그랬어. 작년부터. 사업 승인 대상이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짓고자 할 때는 이 기술을 써야만 된다고요. 요거는 5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이 기술까지 써야 돼. 10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요거로 져야 돼요. 의무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구별하시라고 어느 게 좋냐 나쁘냐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뜻을 보세요. 11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즉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영위저하는 기술을 써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 의무 2번.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한다. 사업 승인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받아 짓는 것이라면 다 최소 이제는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죠. 뭐. 자, 12번에 건강친화형. 건강친화형이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위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포인트가 뭐예요?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 이게 건강친화형이에요. 그러면 영위저하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내 건축에 있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면 실내 건축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쓸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친환경. 또 여기도 친환경 소재 나오네. 에? 친환경.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건강 친화형으로 짓게 되면은 새집 증후군은 안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는 예를 들어서 뭐 실내 건축 재료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목재인데 소나무?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지. 그런 거. 그럼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 친화형이에요. 건강 친화형. 자, 건설 의무 보세요. 건설 의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을 때요. 500세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등 편백나무 등 이런 재료를 써서 건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13번 보세요. 장수명. 수명이 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오랫동안 쓰는 내구성을 갖추고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면 사는 사람들 지겹거든요. 지겹기 때문에 내구성만 갖춰서는 안 되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도 있어요. 이야, 뛰어나죠, 그죠? 에? 막 처음에는 큰 방 여기 작은 방 이렇게 있다가 이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도 있대. 가변성도 뛰어나. 그럼 질릴 때면 바꿔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망가졌을 때 수리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대요. 훌륭하죠? 내구성도 있으면서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뛰어나. 그럼 얼마나 기술을 써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주택 아파트의 구조, 거실 있고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저 화장실 있고, 그 부엌 있고. 요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방을 작은 방을 바꾸는 거. 아니,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수명이 그런 게 쉽다는 거예요, 장수명이면. 이게 바로 100년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30년, 40년 쓰면 부수고 새로 짓는다리잖아. 막 뭐 배관 안 좋아하고 막 뭐 녹물 나오고 하니까 막 새로 부수고 막 새로 짓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아파트는 안 그래요. 최소 100년 이상 씁니다. 거기는 30년, 40년 쓰고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싹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완전히 낭비라고 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쓸 수 있어도 재건축을 돼서 돈 벌려고 일부러 또 부수기도 하잖아, 그죠? 얼마나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그 자원 낭비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도 100년 이상 쓰겠다 하는 것으로 도입된 게 장수명이 도입된 거예요, 장수명이. 구조를 좀 다르게 합니다. 이런 거 장수명 주택이라면 건축물의 하중을 기둥으로 주로 지탱을 해요. 기둥으로. 우리나라 짓는 아파트는 기둥으로 안 해요. 내력벽으로 지탱하지. 아파트에 이렇게 기둥 쭉 세워놓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없어요, 없어. 착착 쌓아가지고서 기본 구조에다가 이 내력벽 갖고 이렇게 올리지. 이 내력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해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손댔다가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네.
근데 만약 기둥으로 해놓고 기둥으로 하중을 다 받치게 해놓고 여기에 따른 벽은 기둥 하중과는 상관없는 벽으로 설치를 한다면 바꾸기가 쉽죠? 이게 가변성이 뛰어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기둥 자체는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관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건물 밑에 이렇게 따르고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낡으면 어떻게 교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 벽의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교체도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장수명이에요 장수명. 좀 늦게 도입된 감이 있죠 이게.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장수명 주택을 지어야 돼. 이제부터는. 작년부터는. 그전엔 도입이 안 됐었어요. 앞으로 짓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느냐. 기억번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라고 해서 니은번 보시면 등급이 4개 등급이 있어요. 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일반인데 현재는 동그라미 2번에 사업주체가 100세대,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0세대 이상을 짓는다 그러면 장수명주택의 최저 등급인 일반 등급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반 등급이면 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제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 등급보다 등급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반 등급인데 실효성은 조금 그래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신 일반 등급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더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뭐 용적률을 풀어준다라든지 그런 혜택을 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면 좋죠. 지금 현재는 이제 최소 등급만 받으면 돼요. 1000세대 이상일 때. 나중에 바뀔지는 몰라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게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얘기하니까 이제 시간 다 갔네, 그지? 주택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쉬세요.